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요번 연휴가 많이 길죠. 저도 오랜만에 좀 충전을 하고 부모님도 찾아뵙고 이렇게 좀 할 예정인데 그래도 역시나 좀 체크할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에서는 좀 금리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요 금리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또 추석 끝나자마자 또 바로 나오거든요. 당장 이제 또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요때입니다. 요때 이제 19일 그리고 20일 그리고 22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또 추석 보내시면서도 그래도 잊지 말자 그 정도만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 금리 인하 시대에 이제 접어든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좀 추석을 기준으로 좀 금리 인하 시대에 접어들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리가 좀 준비는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영상 남겨놓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좀 금리 인하 관련해서 어떤 좀 일정이 있을지, 좀 어떤 흐름으로 이어나가게 될지 좀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 체크해보고 향후 전망까지 영상에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일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고요. 이제 0.25% 베이비 컷으로 갈 것이냐, 0.5 B컷으로 갈 것이냐 이게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맞춰서 또 9월 20일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일본 기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얘기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하 연착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는데 미국 경제가 버텨주지 못하면 이거 공황이 올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명절 전에 주가가 빠지는 건 좀 흔한 일이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관련된 요 일정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미국 기준금리부터 보겠습니다. 5.5% 포인트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관건은 0.25%를 낮출 것이냐 0.5%를 낮출 것이냐 요게 안에 포인트가 되겠죠. 0.5를 낮추면 당연히 좋습니다만 결국은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돈의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은행에다가 맡겼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지는데 지금 갚으면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결국은 빚 탕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는 건 은행 쪽에 환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은행 쪽에 자금이 막히는 현상. 그러면서 은행이 자금이 막히면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가냐면 이 부채를 찍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국채, 은행채가 되겠죠. 은행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적으로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급속도로 낮추게 되면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요. 이 미국 경제지표에 사실 있었죠. 미국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아래 공포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소비자 물가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좀 일맥상통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최근에 발표됐었던 미국 경제 지표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쪽에는 이상이 없다, 물가는 잘 잡혀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신규 실업수당은 상회를 했고요. 더 실업률이 늘어났다라는 거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자가 취직을 하지 못하는 요 경우는 계속해서 예상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자리가 감소하는 그 원인이 지금 물가 때문이다 라는 해석인데 사실 저는 이건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AI 시대로 도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공정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 AI 자동화 공정에 있어서 사실 실업률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가가 낮아지면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사람을 고용할까? 절대 아니죠. 인건비보다 로봇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이게 더 저렴한데 뭐하러 사람을 고용을 합니까?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당연하게도 이 내용이 그대로 PMI까지도 제조업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제조업 쪽의 지수가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요 로봇, 자동화 공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게 PMI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건 요걸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0.25로 베이비컷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0.5%로 빅컷 한 번에 내리는 요 현상이 우려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쪽에 실업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된다. 기준금리 빨리 낮춰서 기업들 살려서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라는 건데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 의견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0.25 베이비컷이 좀 유력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요. 지금 미국 재정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재정 적자다라고 하면서 이 재정 적자를 뭘로 메울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 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지금 미국 대선에서 공약들이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또한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재정 적자, 빚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미국이 찍어낸 채권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돈 맡기면 이자 얼마 쳐서 너네한테 돌려줄게. 근데 돌려줄 돈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디서 나냐고. 지금 뭐 관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미국 자체적으로 뭐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미국이 세금을 덜 거치게 돼서 출돈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 또한 좀 허무맹랑한 소리다라는 거죠. 여전히 사실 미국 GDP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2024년 1월엔 바닥을 찍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섰고 최고치다라고 할 수 있는 4.9%까지도 임박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요. 기준금리가 급속도로 낮아지는데 왜 경제 불황이 오지?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 연착륙을 해야 되는가? 애초에 우리가 좀 전제를 이쪽으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 가자는 거예요. 자, 금리가 올랐을 때 은행, 특히나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굉장히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연간 5.5%의 돈을 줬던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금리가 이제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빼기 시작을 하겠죠. 5.5%를 줬었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네. 이제는 빼야겠네. 이제는 5.5, 이제 5.0, 이제는 4.5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이걸 넣어놓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 돈을 어디다가 넣냐면 5.5% 이상의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그 투자 상품을 찾아 헤매겠죠. 대표적으로 뭐다? 바로 주식시장이다. 아니면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미국 경제가 불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5.5%가 5%로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5%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성장률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아. 오히려 역성장을 할 것 같아. 오히려 여기다 돈을 넣어놓으면 나는 5%보다 못할 것 같아.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돈은 돈대로 빠지고 돈은 나스닥 시장, 뭐 코스피 시장,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돈맥 경화가 온다. 돈의 자금이 막혀버린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시장이 침체가 온다. 이게 급속도로 진행이 됐을 때 금리 인하가 급속도로 진행이 됐을 때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빠진다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미국 경제 성장이라든지 요 지표에서도 사실 실업률적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특수성이 있다. AI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요 고용률이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해서 세계 대공황까지는 이어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던 사례가 미국 시장에 총 2번이 있습니다. 1994년과 이제 2004년인데요. 2004년 때는 금리 인하를 하니까 쭉 상승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때 미국 채권을 엄청 많이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채권을 회수하는 목표로 금리 인상을 6%였나요? 이 정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금리를 다시 낮추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장에 상승 바람이 불어온 거죠.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엄청나게 빠집니다. 2002년도인데 왜냐하면 이때는 닷컴 버블이었습니다. 자, 닷컴 버블 시대에 금리를 내려버렸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가 봤었던 대로 자, 닷컴 버블 www.com이 들어간 회사는 버블이 껴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 금리가 낮아져도 여기서 빠져나온 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거품이 껴있는 시장에 누가 돈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맥 경화가 왔다. 그러면서 시장은 급락세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나스닥 시장 엔비디아가 거품이냐? 아니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거품이냐? 아니다라는 거고 구글, 애플, 아마존이 거품이다?
있냐? 아니다라는 거고. 자, 지금 세계 경제 성장이 멈춰 있냐? 아니다라는 거고. 고용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급락세가 나올 것이다. 그러기엔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근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이제 1994년도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드려봤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9월 20일에 있는 일본 기준금리 발표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요번에 뭐 1%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일본이 베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최근에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에서 사실상 완패를 당하면서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라도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사실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도 몰라, 우리 죽게 생겼는데, 트럼프도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라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엔화를 빌려옵니다. 빌려와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한다?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 자, 미국 시장에 왜 투자를 합니까? 바로 제로금리였던 엔화를 가지고 와서 5.5%인 미국 시장에, 아니면 미국 은행에만 넣어놔도 요 금리 차익만큼이라도 연에 5.5%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죠. 이거 안 하고 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엔화가 많이 풀려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점점 이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요, 5.5였던 점점 줄어들겠죠. 5, 4, 3 이렇게 줄어들겠죠. 엔화는 반대로 지금 많이 올라서 1.5 이번에 또 2.5 올리면 또 2.5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요 간격이 또 줄어들거나 역전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뭐 외화 거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거래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굳이 여기에 투자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엔화로 빌린 이 엔화가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데, 이제 슬슬 매도하고 일본 쪽에 돈을 갚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노리고 있는 게 이거기도 해요. 엔화가 너무 많이 전 세계에 뿌려져 있으니까 엔화를 가져오겠다 이거예요. 엔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혜택을 없애버리고 엔화 다시 가져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의 금리 인상 얘기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전제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증시 폭락을 하게 될 것이냐?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10월에 대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9월에 막상 20일에 이제 일본 기준금리까지 결정이 되고 나면 이 10월 초까지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기 전까지 요 한 일주일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벌어질 겁니다. 요 시기 동안에 엔캐리 트레이드 나오는 거 아니야? 실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공포감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돈의 이동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들어가 있었던 게 금리 인상을 진행했을 때 고금리 시장에 좀 수혜를 봤었던 기업들, 뭐 실적주라든지 배당주라든지 이쪽이었다면, 이제는 사실 뭐 기술주 라인이라든지 성장주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 이쪽으로 돈이 이동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시장 안에서 돈이 움직여. 그러면 빅테크 쪽에 급락하는 기업들도 나올 것이고, 빅테크 쪽에 급락이 나면 어머나 이거 엔캐리 아니야? 이러면서 급락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 결국은 이제 2024년 9월부터 시작되는 금리 인하 시기에서 쭉 가는 시기에서, 자, 2024년도라고 하겠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까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막상 시행이 되면 이런 흐름이 나와주겠지만, 저는 사실 뭐 요렇게 가서 요렇게 결국 갈 놈은 간다. 그러니까 우린 요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9월 마지막 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금리가 언제 내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9월 22일에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실제로 진행이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여전히 많고, 우리나라가 사실 이 묻지마 영끌족들이 많잖아요. 은행에서 빌려놓은 요 돈을 고금리 시대에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의 목적은요, 미국을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돈을 환수하고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이 잡혀야 내려가는 건데, 아직까지 부동산 값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은행들이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요 영끌족들을 말려 죽이는 흐름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다. 9월 22일에 물론 금리 인하가 나오면 좋겠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는 부작용 때문에라도 10월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월에 미국 금리 낮아지죠. 일본 금리 올라가죠. 엔캐리 트레이드 나오면서 주식시장 빠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금리 시장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고. 외국인들 이탈하겠죠. 그러면서 9월 마지막 주에 이 하락할 수 있는 추가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상된 하락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9월 마지막 주 넉넉 잡아서 10월 첫째 주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좀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들이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간단하게 좀 어느 업종들이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냐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요 보험 쪽 그리고 요 대표적입니다. 은행, 증권사 이쪽이 좀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뭐 KB금융도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니까 또 주가 뭐 급락한 사례도 있었고 신한금융 지주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보험주로는 뭐 DB금융 뭐 이런 데가 될 수도 있겠고 왜냐면요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게 됐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싼 금리를 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진행하게 될 텐데 결국 돈놀이를 하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업들이 실적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 세 기업들의 특징은 금리 인하가 되면서 점점 더 실적이 쌓여나갈 수 있는 기업들. 뭐냐면 금리가 인하되게 됐을 때는요. 요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회수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럼 이 회수한 돈을 뭐 하냐? 신사업을 하고 가장 먼저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먼저 돈을 긁어 모아서 그리고 이 가장 먼저 한 신사업으로 뭘 하느냐? 새로운 실적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빠르게 내년 1분기에도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 그 직군들이 바로 요 돈놀이라는 보험, 뭐 은행, 요 증권사 테마군들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달러 약세가 되게 된다면 이 수출 기업들에는 좀 타격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기술주 라인, 성장주 라인에는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해리스 부통령까지 합쳐진다면은 뭐 친환경 쪽도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근데 반대로 뭐 수출, 뭐 무역 회사라든지 뭐 조선업 이쪽은 반대로 달러 약세가 되게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달러가 약해지더라도 결국 경기 호황기로 다시 한번 접어들게 된다면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직군별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지 요 세 직군은 금리 인상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올 확률이 높은 직군들이고요. 반대로 뭐 기술주 성장주 이런 라인들은 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흐름들 뭐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다라고 한다면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섹터들에 어떤 좀 관련이 있을까? 원전은 금리 인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원전? 괜찮죠. 왜? 새로운 투자, 새로운 설비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수출을 또 해야 되네. 또 수출 기업인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득이 맞냐, 실이 맞냐, 이런 거를 사실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 그리고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달러의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 기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달러 약세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들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남아있는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지혜롭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일정 정리를 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9월 19일과 20일. 그래서 요때쯤 아마 대부분 결정이 될 거고 요때 좀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요때 한국 기준금리 발표가 되는데요. 요때도 동결로 가게 된다면 좀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 기간 굉장히 좀 위험한 기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린 요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본격적인 대응 기간은 저는 이때 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9월 마지막 주에서 10월 첫째 주 이때가 좀 어떻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지루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여러분들 명절간에 즐거운 또 가족들과 또 풍요로운 또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9월 19일 바로 또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많이 또 경기가 안 좋았고 또 우리 자영업자들 사실 저도 따지고 보면 뭐 매매하는 사람이니까 자영업자잖아요. 좀 많이 힘든 시간을 이겨냈고 이제 앞으로 좀 여러분들 앞길에 그리고 또 제 앞길에 또 우리의 앞길에 좀 꽃길이 함께 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 정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